한번 시선을 향해 주시면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운데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 많이 기다리셨죠? 재미있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고 30분 정도는 오신 분들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그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난 다음에는 김동희 작가님 사인을 하겠습니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 오늘은 4일차의 흐름에 접어든 오후입니다. 잊지 않으려는 호명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다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두 분 만나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아마도 서울국제도서전이어서 가능한 조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을 이렇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소외된 존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발견하고 꺼내고 알리는 사람들, 바로 출판사 무제의 대표 박정민 배우와 소설가 김금희 작가님이십니다.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쓰기 김금희입니다. 도서전에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다행히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국문학계의 한강 선생님 덕분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더욱더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기를 만끽하고 여러분과 좋은 대화 나누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저는 영화 촬영하고 뭐 영화 개봉할 때는 이런 무대에 자주 올라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서울 국제도서전이라는 큰 축제에 또 무대에 있는 것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지켜봐 주시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잘하고 갈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인데, 아무튼 성심성의껏 답변을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도서전 주말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도 편하게 즐겁게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님은 지난 1년간 배운실 수리보고서 나의 폴라일지 천연한 만주를 내시면서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박정민 대표님도 올해 연기보다 출판일에 집중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서 왕성하게 독자분들을 찾아뵙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두 분의 일상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작가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달아 낸 책들이 사실상 작년에 작업한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나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한 거고요. 지금 박 사장님이 거의 실업파트 포스 기계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평소에 배우는, 제가 판소리를 배우는데 판소리 어렵게 뭐 배우러 가서 모래 실컷 한 2시간 동안 하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수박 먹고 김밥 먹고 그렇게 하는 되게 뭔가 여름에 알맞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주 조금 미안합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 팬소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팬소리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를 직접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 천연한 만주 작업을 하실 때 약간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때는 사실 판소리 배우고 있지 않았고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판소리는 정말 한 명의 그 가창자 안에 미술도 들어가 있고요, 음악도 들어가 있고, 연극도 들어가 있고, 소설, 이야기, 텍스트도 들어가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예술의 종합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할 때 그 종합체로서의 예술이 저한테 가져다준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단계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박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상에 잔잔한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의 일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계실 거고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망해버린 안식년 아직 올해 한 해 쉬겠다고 후원정담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는데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손여름 안주 4월부터 홍보하고 만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네, 이 일이 꽤 즐거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회스럽지 않다. 이거 아주 즐거운 일이구나. 나랑 좀 맞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몸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건강은 굉장히 좋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좀 피폐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요즘 요 며칠 집에 가면 10시, 11시 되거든요. 하나이글스 경기 보면서 치킨 한 마리 먹으면 풀려요.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올해의 하나이글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었겠다. 굉장히 감사하는 바죠. 네, 하나이글스가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가 믿을 구석인데요. 주제를 보고 바로 떠올랐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믿을 구석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는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 이번에 저희 서울대 도서전 엔솔로지 같은 책 나왔잖아요. 거기에 적었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켜보고 믿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나눔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그 글을 쓰면서 또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도서전이라서 그랬겠지만 믿을 구석이라고 하니까 제 방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방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있었던 제 방들 그리고 그 방들에 있었던 책들이 생각이 나면서 사는 동안 내가 가장 믿었던 것들이 사실상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다들 올해 다 읽을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책을 사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상당수의 분들은 내년 이맘때 도서전에 오시면서 내가 작년에 산 책들을 아직 읽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금희 작가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권의 책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어떤 것들은 나한테 깊게 남아있고 어떤 것들은 미치기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진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이렇게 여름이 되면 한 번쯤 다시 읽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책이나 아니면 작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작가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보다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헤르만 헤세가 농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물을 기르는데 저 정도의 한 70개 정도 기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농사꾼으로 산 시간이 있어요. 그 농사꾼으로 산 시간에 7년 동안 거기에 써있기로는 7년 동안 아무 사람이라는 존재라 대화하지 않았대요. 오직 나무와 또 거기에 그러니까 농사짓는데 필요한 쟁이들 그런 것과 이제 대화했다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물이 뭔가 좀 침잠하고 이런 계절이 되면 그 헤르만 헤세의 다 주름진 얼굴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가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저한테 여름은 헤르만 헤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박정민 대표님의 아까 답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나한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외로워지는 마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출판에 굉장히 집중해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마음과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지? 같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길을 잃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 내 자리로 돌아오는 작가님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럴 때는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하고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내가 그 모든 마음들을 끌어안고 오해하고 혹은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오해와 오해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서 좀 풀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현장이 아니면 혹은 뭐 그런 감독이나 뭐 스텝이나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발견이 어려워. 그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대화가 통하는. 그럼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데, 근데 보통은 다들 그 영화라는 것을 만들어 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얘기해서 그 감정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영화에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나가는 그런 버릇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천여름 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간 천여름 완주는 오디오북으로 먼저 출간을 하고 종이책에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오디오북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은 종이책에 나온 다음에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오디오북으로 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책을 만드는 공정의 역순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대표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은 시각장애인 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기획이 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기존에 아예 듣는 책을 먼저 만들 거면 이제 원고를 쓰실 때도 작가님께서 그런 듣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가님께 요청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작가님께 제가 첫 메일을 드릴 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던 것을 작가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써주셔서 사실 그때 제가 예상했던 그 형태와 그 홍보의 방식과 책에 나오는 방식과 홍보의 방식들이 거의 다 고스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면 좀 신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작가님이랑 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어서 그 첫 메일을 봤었는데 꽤나 내가 그때 그 예상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각장애인 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듣는 소설 오디오북을 먼저 만드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단순 낭독이 아니라 오디오 드라마 느낌으로 작업이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작업하는 게 색다르면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보통은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읽는 과정을 택하지만 아마 이 작품만큼은 작가님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직접 시도하면서 이 글을 써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집필 과정에서 특별하게 신경 쓰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내면에 집중해서 이제 글을 쓰는 편인데 원래 작품은 내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제 각 인물들의 캐릭터를 살려서 그 캐릭터를 바쁘신 배우님들이 오셔가지고 연기를 하시니까 적절한 분량과 어떤 적절한 개성, 캐릭터화를 해서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소설인 저의 자아 안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내면 서술의 욕심을 상당히 줄여야 했고요. 그거보다는 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야 했고, 이게 듣는 소설의 첫 번째 시리즈라는 것도 저한테 되게 좀 약간 압박으로 다가왔는데, 이 소설이 요청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고 타깃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우선적으로 듣고 혹은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분들까지 읽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런 감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이 듣는 소설 시리즈 전체를 아마 감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타인의 어떤 결손, 결함, 결손들을 이야기할 때 그 결손을 이야기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A부터 Z까지 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써야 했던 것이 조금 어려웠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지를 받고 놀랬던 건 제가 한 번도 낭독을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쓰면서 계속 목독을 한 상태로 이거를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실제로 읽어볼 생각을 안 했지? 그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제 사실 소설 읽으신 분들은 다 오늘 특히 느끼실 텐데, 소설 속에 비와 장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습하고 같은 날 오시려 오늘 딱 읽기 좋은 이야기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경험하고 상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가님이 소설에 등장하는 감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런 효과를 많이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각각이 다르게 느껴질 것인가라는 목소리를 다르게 구현하는 게 첫 번째일 텐데, 또 한 가지는 이 공간감을 어떻게 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함께 손잡고 여기로 끌고 들어가느냐, 그 두 가지를 같이 공략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산이나 나무나 물이나 빗소리, 또 도시에서 들리는 빗소리, 완주마을에서 들리는 빗소리, 그리고 나무 속의 구덩이까지 어떻게 보면은 외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연이 아니라 그 속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안온한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전달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박 대표님께서 오디오북으로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 표현을 해주신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미 우리한테 있는 감각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귤이나 수박 같은 걸 떠올리면 이미 인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상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모든 걸 다시 해줄 필요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신감있게 썼다가 걱정도 했다가 이러면서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감각적인 면을 여한 없이 풀어놨던 소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소설 작업이 작가님 손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출판물이 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작업하는 공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진짜 듣기에 적당하다라고 감탄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의 후반 작업을 하시면서 천연한 만주에 대해서 받았던 감상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작가님과 말씀하셨던 수정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작가님께서 써주신 그 원고를 최대한 그 보존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1번 목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배우들이 와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가 잠깐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배우들은 또 자기 그 입맛 혹은 말맛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작가님께 이제 여쭤봤죠. 혹시나 뭐 어미나 조사 정도가 바뀔 수도 있다. 혹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녹음을 그 정도의 어떤 허용치만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사실 허용을 다 해주시면 저 혼자 내적인 어떤 허용치였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배우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녹음을 하는데 놀라운 건 그 배우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바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조금 바꾸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어미나 조사 같은 걸 거의 바꾸지 않고 쭉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내는 걸 보고 이게 확실히 작가님이 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서 가장 사랑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가님 대사였는데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배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대사들을 지켜가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 그걸 발견해서 제가 확실히 내가 이번에 첫 듣는 소설 처음으로 작가님을 모신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면서 사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작가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그 어떤 표현들, 묘사들을 조금 줄이고 이제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영화 배우가 대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설 책에 등장하는 이제 그 대사들을 제가 녹음을 하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대사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묘사가 없더라도 이 적절한 양의 서술과 대사가 번갈아 가면서 있을 때 이 배우가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이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오는 감정들이나 내면의 어떤 변화들, 오는 상태들이 너무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찍었던 영화들 대본도 그렇게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대사만으로 혹은 상황만으로 오는 그 감정적으로 오는 것들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인터뷰에서 종종 얘기를 했는데 나의 이 다음 현장이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걸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 대사들 혹은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서 무언가를 어떤 식으로 발견할 것인가가 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천여름 만주 만들면서 많은 걸 좀 배우로서도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말이 별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조차 그 앞에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한마디의 문장에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대사 쓰실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대사 쓸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버릇이나 성격이 드러나는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럴 때는 꼭 가까이 있지 않아도 몇 번 만나본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잘 저장을 해놨다가 그 인물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좀 약간 느꼈던 게 제가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양미라고 10대 청소년 대사를 쓸 때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것들을 주여 말하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가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말을 쓰는데 괜찮을까요? 아들이 쓰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일부러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분석을 오히려.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이 작가가 너무 요즘 문화를 아는 척하는 걸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억지스러운 유행어의 사용 같은 건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무제 출판사는 제목이 없고 이름이 없는 소외된 존재들을 주목하는 책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계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 출판사는 사실 뭐 전혀 어떤 방향성이나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아니고, 근데 첫 책 살리는 일이라는 첫 책을 만들면서 이제 방향성이 좀 정해졌어요. 그래서 박소영 작가라는 사람은 저랑 되게 오래된 친구이기도 한데, 그 작가를 처음 만났던 2011년과 그 책을 이제 박소영 작가가 썼던 2019년도에 박소영 작가는 아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아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년 정도 기간이.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혹사하면서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기 몸을 혹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뭐라고 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심지어는 욕먹잖아요. 인터넷에서 욕먹는단 말이에요. 캣맘이라고 다 싸잡혀서. 그러지 마. 왜 욕먹을 짓을 자꾸 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작가의 글을 이제 처음 딱 읽고, 우선 내가 굉장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고, 그 작가의 삶을 글로써 계속 들여다보는데,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거 나도 설득이 될 정도면 누군가는 이 책을 읽어볼 만하겠다. 나같이 고집불통인 사람도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설득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 출판사도 굉장히 좀 편견 없이 들여다봐야 할 것들, 혹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근데 억지로 안 하고 서로 혹은 혐오하고 있는 것들을 좀 끌어내서 얘기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예쁘게만 말하면 된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우리 출판사가 소외된 것들, 우리가 좀 이제는 신경 써볼 만했는데 신경을 아직은 좀 덜 쓰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고, 그 생각만큼은 어쨌든 변치 않고 이 회사를 좀 끌고 나갈 생각이죠. 그러면 출판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출판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자신이 느끼는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각자 자리에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움직이게 되고 경험으로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쌓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계속 느낄 때가 있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책임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내가 올바른 길로 계속 올바른 선택을 조금씩 할 수 있겠다. 물론 실수는 하겠지만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읽었던 거, 내가 연기했던 거, 내가 맡았던 역할들이 저한테 주는 또 심지어 지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것들이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좀 기억하고 있고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연기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신기해서 어떤 인물을 몸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게 몰두해서 어떤 인물들을 정말 내 일처럼 겪어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몸으로 어떤 삶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온 필모그래피들을 접근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김두미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같은 책으로는 조금 다르게 드릴까 하는데요. 소설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실제 하는 사람, 실제 하는 사건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독자로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자유를 얻기도 하는 동시에 비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을 반복하시면서 김두미 작가님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절망을 얘기하는 것에 아주 조심하려고 얘기해요. 동시에 희망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하려고 얘기를 하고 그거 말은 지금 이 저와 호흡하고 있는 이 동시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이 어느 임계점에 와 있는가를 또 민감하게 감각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리얼리티와 빅텐성이 생기고 사실 소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문자밖에 없어요. 근데 문자가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쓸 때마다 근데 제가 그 마술의 효과를 보여요. 그 마술의 과정을 전부 다 인식하면서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희망과 절망 사이에 최대한 삶에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작가이고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면 운이 좋으면 소설이 다 닿아서 여러분께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소설가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신기한 게 그런 부분인데요. 읽으면서 너무 어떻게 이걸 다 썼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암시하고 지나간 것을 마지막에 안 굴려 들어가게 마무리를 했지? 다 계획하는 걸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느낌의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적인 작업이 어떻게 작가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작가 자신도 몸으로 계속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완성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면서도 또 세상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두미 작가님의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작가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속절없이 바스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 외국 작가들이랑 하는 행사에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너는 어떤 소설 쓰니?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어떤 장르적으로 구분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사람에 대해서 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저는 일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다 정말 너무 특별하거든요. 저는 특별한 마치 어저기 같은 사람을 하루에 몇 번씩 만나요. 저 혼자만의 어떤 어저기처럼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로서 거울처럼 대비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서 제 소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조차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숨어있는 그 특별하고도 연민의 차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냥 잘 전달하는 그런 작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답변은 천하람 만주 읽으신 분들께 아주 특별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저비라는 사람을 모르시면 이 얘기가 뭔가 그런 사람이 있나 누굴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설을 읽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약간 이 사람 진짜 존재하는 사람 맞아? 같은 느낌으로 읽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소설 읽는 입장에서 아니 어저비가 그렇게 많다고? 네, 이렇게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라고 여쭤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발견하시는 포인트, 비법을 전달해 주신다는 건가요? 진짜 비밀인데 이 어저기라는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뭐 있었죠. 나무를 기반으로 한 외계인이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구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남극을 갔어요. 남극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살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되게 결정적인 영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기는 어디서 얘기하시려고 여기까지 어저기는 그렇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감을 받은 인물이 있다.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스토리는 다르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인물을 일련의 하나의 군으로 여러 명으로 설정하게 되는 계기는 남극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요. 더 깊게 여쭤봐야 될 것